지금 일본은 여행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연구한 지질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겁니다. 이 주장을 한 영국의 저명한 지질학자이자 옥스포드 대학 교수는 일본에서 자연재해 예측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초청되어 일본에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 이 학자이자 교수는 놀란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자동문을 지나가는데 습하고 더운 여름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저는 영국에서 온 지질학자이자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마리아 피셔 박사입니다. 일본에 온 이유는 지진을 연구하기 위해서예요. 일본 정부에서 저를 초청해 강력한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해달라고 했어요. 분주한 공항을 걸어가면서 약간 겁이 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일본어로 말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간판에는 읽을 수 없는 문자들과 영어 번역이 섞여 있었고요. 저는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내 가방을 꼭 쥐었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일본인 동료인 다나카 교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가면서 안도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거든요. 일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피셔 박사님.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긴급한 일이 있길래 호텔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얼굴에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교수님. 차에서 이야기할까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문득 민행과는 모든 게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는 더 작고 도로는 더 좁았어요. 공기마저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바다소금 냄새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섞여 있었죠. 차를 타고 도쿄로 향하면서 다나카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피셔 박사님, 이렇게 바로 업무 이야기로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시차 적응도 잊은 채 물었어요. 어떤 상황이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대답했어요. 난카이 해구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난카이 해구는 일본 해안에 있는 깊은 해저 해구로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났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얼마나 증가한 거죠?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상당합니다. 그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기록된 작은 지진이 평소 한 해 동안 관측되는 양보다 많습니다. 저는 좌석에 깊이 기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난카이 해구가 더 활발해진다면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음을 의미할 수 있었으니까요. 도쿄로 들어서면서 저는 도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높은 빌딩들, 붐비는 거리들,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죠. 이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발밑에 도사린 위험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다나카 교수의 목소리가 저를 생각에서 깨웠어요. 앞으로 며칠간 여러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른 과학자들 마이너스 모두가 현재 상황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가 실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일본에 와서 제 지식을 공유하고 아마도 그들의 지진 예측 모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호텔에 가까워지자 저 멀리 후지산의 상징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눈으로 덮인 삼봉우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 장엄한 광경조차도 상황의 심각성에서 저를 떼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교수님,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말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데이터를 확인해야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밤 박사님 방으로 모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질문과 가설로 가득했어요. 대체 무엇이 지진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는 걸까요? 대규모 지진이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활기차고
취약한 도시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였어요.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높은 빌딩들 뒤로 지고 있었죠. 이번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제가 지질학자가 된 이유는 지구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가장 위험한 자연의 변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짐을 풀면서 저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연이 일본에 무엇을 안겨줄지에 대비해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각오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시차 적응이 덜 됐는지 약간 피곤했지만 일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서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타나카 교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급히 저에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피셔 박사님, 지금 가셔야 해요.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차로 서둘러 가는 동안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긴급한 걸까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달리면서 타나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난카이 해곡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학자들과 공무원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공기 중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몸을 곧게 펴고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큰 스크린에는 지진 활동의 명확한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차트가 번쩍였어요.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야마모토 박사님 수석 지진학자가 말을 꺼냈을 때였어요.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어요. 앞으로 30년 안에 난카이 해곡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80%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0-80%의 확률이라고요?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야마모토 박사님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러 단층이 동시에 파열된다면 우리는 초대형 지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1707년의 호에이 지진에 맞먹는 규모의 지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호에이 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켰고 심지어 거대한 쓰나미를 유발하기도 했죠. 만약 그런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제 머릿속은 잠재적인 피해를 계산하느라 바빴어요. 일본의 인구 밀집도와 수많은 해안 도시를 생각하면 인명 손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영향은 전 세계가 그 여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정보를 처리하던 중 또 다른 과학자가 일어섰어요. 아직 더 있습니다. 그녀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후지산이 최근에 마그마 활동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초대형 지진도 충분히 끔찍한데 그것이 화산 폭발까지 촉발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논의했어요. 제 머릿속은 숫자와 가능성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지질학자로서 저는 이 상황이 흥미로웠지만 인간으로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신선한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갔어요. 아래 보이는 도쿄의 분주한 거리가 이제는 비현실적으로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발밑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요? 독일에 있는 제 가족, 도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영향을 받을 모든 삶을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 벅찼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논의는 준비와 완화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건물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공포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대중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듣고 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앞으로의 과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약해 보였어요. 그 불빛들이 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우리를 배신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지질학자가 된 이유였습니다.
단지 지구를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앞으로의 날들이 힘들겠지만 저는 일본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였어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희망이었어요. 과학과 준비, 협력이 있다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이 위협에 맞서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긴박한 회의 중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 지도와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겨진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뛰어들어왔어요. 시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혼란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휴대전화를 잡아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다나카 교수님이 제 팔을 잡아챘어요. 피셔 박사, 저와 함께 가시죠.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그는 저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들로 가득한 방으로 이끌었어요. 제가 본 광경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하고 검은 연기가 한 원자로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하얀 보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개미떼처럼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냉각제 누출이에요. 제 옆에 있던 누군가가 말했어요. 최근에 지진이 파이프를 손상시킨 게 틀림없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2011년 후쿠시마 재난이 떠올랐습니다. TV에 나온 끔찍한 이미지들, 전 세계를 휩쓴 두려움이 기억났어요. 지금 마치 역사가 제 눈앞에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시카 발전소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더 가까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되는 지진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도 먹지도 않았어요. 저는 일본 당국과 함께 일하며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발전소의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누출을 막을 방법을 찾으려 했고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인근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방법도 준비했어요.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이건 정말로 무서운 현실이었어요. 저는 강한 커피를 계속 마시며 지친 뇌를 억지로 돌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도 저만큼이나 지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둘째 날 밤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던 저에게 다나카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피셔 박사,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모든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비에 심각한 빈틈이 있는 것이 분명했죠. 셋째 날 새벽이 밝아오면서 드디어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출이 봉쇄되었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위험은 끝났지만 피곤해 보이지만 안도하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진과 심지어 화산 폭발 가능성까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마치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마침내 지휘소를 떠나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하러 가면서 차 창문을 통해 거리의 사람들 무리를 보았어요. 그들은 도시를 떠나기 위해 서두르며 가방을 들고 두려움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질서 정연했던 일본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무게를 느꼈어요. 분명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 일본에서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사장 불안에 휩싸인 나라. 호텔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서 잠에서 깼어요. 눈을 비비며 창가로 비틀거리듯 걸어가 커튼을 열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광경에 입이 딱 벌어졌죠. 평소엔 질서 있고 조용하던 도쿄의 거리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달리면서 가방과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자동차들은 교통체증에 갇혀서 경적을 마구 울려대고 있었어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를 켰어요. 시카 사건이 모든 채널에서 다뤄지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빠르게 말했고 그들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화면에는 연기가 나는 원자력 발전소 사진이 나왔어요. 몇 년 전 끔찍했던 후쿠시마 재앙이 떠올랐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다나카 교수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스트레스로 지쳐 보였어요. 피셔 박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후지산 근처에서 이상한 지진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시카 사건이 화산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곧 갈게요. 옷을 입으면서 짐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말했어요. 호텔을 뛰쳐나와 혼란스러운 거리로 나섰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밀치고 지나갔어요. 주변에서 걱정 가득한 대화들이 들려왔어요. 우린 이 도시를 떠나야 해. 큰 지진이라도 나면 어쩌지? 가족이랑 연락이 안 돼. 비상사령부에 도착하는데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어요. 안에 들어서니 방만큼이나 혼란스러웠어요.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컴퓨터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며 삐삐 소리를 냈고 벽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일본 지도에 빨간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우리는 후지산이 어떻게 될지 알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분출할 것인가? 언제? 얼마나 심각할까? 우리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어요. 어느 날 밤 잠깐 쉬러 나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TV를 봤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토크쇼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 정치인이 일본의 과거에 대해 정말 끔찍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일부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 하고 있었어요. 쇼에 나온 사람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치인에게 동의했고 다른 사람들은 격분했어요. 지금 이렇게 큰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는데 사람들이 수십 년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싸우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고국인 독일이 생각났어요. 우리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학교에서 배우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는 기념비들도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본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두고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가 가장 힘을 합쳐야 할 때 오히려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대피 계획에 대한 회의 중이었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달려가 보니 성난 사람들로 가득 찬 군중이 거리에서 외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팻말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일본인 동료에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굳은 얼굴로 저를 돌아봤어요. 시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화가 난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후지산에 대해서도 겁을 먹고 있어요. 저는 군중이 더 커지고 더 시끄러워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경찰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합류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을 때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건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맴돌았어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 화산, 역사에 대한 논쟁, 거리의 성난 군중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끔찍한 폭풍처럼 제 머릿속을 뒤섞고 있었어요. 얼마 전 방문했던 한국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봤어요. 그들도 일본과 비슷한 자연재해에 직면했지만 훨씬 더 준비가 잘 된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났어요. 그들은 침착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쩌면 그게 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악몽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몰랐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잠이 들 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어쩌면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탓에 지친 몸으로 호텔 방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최근에 다녀온 한국 여행이 생각났어요. 그 기억들은 일본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비교해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졌죠. 눈을 감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섰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복도는 밝고 깨끗했으며 지진 안전에 관한 알록달록한 포스터들로 가득했어요. 갑자기 스피커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상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침착하게 줄을 서서 교실 밖으로 나왔어요. 빨리 움직였지만 뛰지 않았고 느린 친구들을 돕는 모습도 보였어요. 운동장에 도착한 아이들은 줄을 맞춰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저와 함께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께 말했어요. 이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에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길 원하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목격한 장면과 이곳의 뚜렷한 차이를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준비된 상태가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쳤어요. 저는 서울의 깔끔한 사무실에 앉아 김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큰 화면에 비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세요, 피셔 박사님, 그가 깜빡이는 불빛들로 뒤덮인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진동도 감지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대중에게 경고할 수 있는 소중한 몇 분을 벌 수 있죠. 어떻게 경고를 보내나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김 박사님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모든 시민은 휴대폰으로 즉시 경고를 받습니다. 또 공공장소에는 사이렌도 설치돼 있어요. 아무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에 감명받았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김 박사님이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우리의 성공 비결은 기술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눈이 진지하게 빛나며 말했어요. 시민들과의 협력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신뢰해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들이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믿어요. 눈을 뜨고 도쿄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 줄기 희망이 솟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것이 일본이 필요로 하는 답이 아닐까 싶었죠. 더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기에 저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고 서울에 있는 동료의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3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박사님? 마리아 피셔입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일본이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의 전문 지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마이너스 시카 원전 사건, 후지산의 활동 증가, 나라를 휩싸고 있는 공포. 박 박사님은 조용히 듣다가 몇 가지 명확한 질문을 하며 끼어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 박사님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바로 갈게요, 마리아. 최고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저를 휩쓸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며칠 만에 가장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본에 온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서울 학교에서 차분하게 훈련 절차를 따르던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김 박사님과 그의 첨단 경보 시스템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준비성이 한국 사회의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것의 일부라도 일본에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재앙을 막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이 취약한 도시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제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성을 갖춘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와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활기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팀의 도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압도적인 도전에 맞서기 위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제가 꽉 찬 기자회견실 앞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이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지난 몇 주는 말 그대로 정말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지진, 원자력 공포, 화산 폭발의 위협을 겪었어요.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죠.
잠시 멈추고 얼굴들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요. 한국에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일본에 오기 직전이었죠.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한국에서 본 놀라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자신감이 조금 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한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아이들이 재난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지 믿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목격한 지진 대피 훈련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침착하게 선생님을 따랐는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모습을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라고 미소 지으며 회상했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지는지였어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무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냥 생활의 일부였어요.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 일본 관리들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죠.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정부, 학교, 가족 마이너스 모두가 한 부분을 담당하죠. 그들은 아주 발전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건물들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 방송을 TV로 보고 있을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더 강해졌어요. 일본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기의 기술은 대단해요. 하지만 재난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다음에 할 말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말이라고 느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위험을 감안할 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제 말에 방안이 술렁였어요. 대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곳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가 있고 재난에 진정으로 준비된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볼 수 있거든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며 방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고요.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게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라고 말하며 이제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이 안전해지길 원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길 원해요. 일본 관리들을 바라보았어요. 몇몇은 화난 듯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도 제가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라고 계속했어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일본이 재난 대비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싶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방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제 말을 들어줬어요. 이해해줬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지쳤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한 나라 전체가 재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도쿄의 번화한 거리를 내다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마이너스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학자들, 시카 원전에서 용감하게 일하는 사람들, 두려움을 직면하는 평범한 시민들.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학교, 직장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마이너스 일본의 미래인 아이들. 그들도 준비되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자랄 자격이 있어요. 한국의 학생들에게서 본 그 자신감을 그들도 가져야 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것이 일본에서의 제 일이 끝이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요. 저는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교사들 마이너스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일할 거예요. 함께 우리는 더 안전한 일본을 만들 거예요. 지식과 준비로 재난을 맞이하는 일본,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나라를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날 밤 잠이 들 때 제 마음은 이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바꿔야 할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미래는 불확실할지도 모르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